2021년의 어느 날, 젊은 지질학자였던 다니엘이 애리조나 사막의 외진 곳에 위치한 작업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잠시 후 그가 자신의 차로 돌아가서는 동료에게 손을 흔들며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24살의 청년 다니엘 로빈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컬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형제 중 막내였던 그는 손과 한쪽 팔의 일부가 없이 태어났지만 긍정적이고 쾌활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았으며 학업 성적도 좋은 모범학생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가족들과 매우 사이가 좋았고 착한 아들이자 좋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지질학자가 꿈이었던 다니엘은 대학교에서 지질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2019년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도 그가 매트릭 뉴월드라는 회사의 지질학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맡은 직책과 업무는 애리조나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하며 애리조나로 이사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23일, 여느 때처럼 애리조나에서의 그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에 다니엘이 작업 현장에 도착했고 그날 함께 작업을 하게 된 켄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지하수 샘플을 채취해야 했던 두 사람은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는 주변에 있는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두고 걸어오던 다니엘이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차로 돌아가서는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켄은 바로 회사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했던 다니엘이 사전에 말도 없이 무단이탈을 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날 저녁 다니엘과 가깝게 지내던 동료 한 명이 걱정이 되자 그의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그들은 바로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 직전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현장에 있었던 동료인 켄의 증언입니다. 실종 당일에 다니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는 우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멈칫멈칫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가 사막의 동쪽과 북쪽을 번갈아 살펴보기를 계속하더니 저 멀리 어딘가를 멍하게 응시했습니다. 켄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다니엘이 이상해 보이기는 했지만 어디가 아프거나 피곤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의 실종과 관련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니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평소 작업 시에 필요한 물건들만 여기저기 놓여져 있었으며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상스럽거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되기 일주일 전, 다니엘이 누나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다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된 그녀가 바로 연락을 했지만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다니엘이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30분 동안을 소파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헬리콥터와 드론을 동원해 사막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많은 수색대원들이 나서 그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탄광과 우물안까지도 모두 살피며 확인해봤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다니엘의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 한 달 후인 7월 19일, 작업 현장에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협곡에서 반쯤 전복된 다니엘의 지프차가 주변의 한 목장 주인의 신고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어떠한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차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고 상당한 충격을 받으면서 에어백이 작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주변에는 다니엘이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옷들이 모두 흩어져 있었으며 지갑과 핸드폰과 열쇠와 물병 그리고 짝이 맞지 않는 두 개의 검정 양말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짝이 맞지 않았던 양말 중에 하나가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모든 흔적들은 수사관들과 다니엘의 가족들에게 오히려 많은 의문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옷을 왜 벗어야 했으며 그가 직접 벗은 것인지 그리고 언제 벗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옷을 벗고 도대체 그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가 가장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양말이나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았으며 물병도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막에서 오래 버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실종 사건은 매우 기이했으며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아빠는 사건 초반에 이미 수색을 했었던 지역에서 그의 차가 나중에 발견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더 이상 진전이 없자 그가 사설탐정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는 사설탐정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아들을 찾기 위해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탐정은 가장 먼저 다니엘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의 충돌 데이터 보고서를 분석해 사고 직전의 상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 결과 차량이 협곡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에어백이 작동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작업 현장을 떠나고 약 4시간 후에 무언가와 첫 번째 충돌을 하게 됐으며 그때 이미 에어백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차량이 그 상태로 20km 정도를 더 주행했다는 것과 46번이 넘게 시동을 걸려 한 사실이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무언가와 충돌하면서 찍힌 빨간색 페인트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충돌 직후 차량이 어디로 향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주행을 한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돌 직전에 차량이 급가속을 하며 협곡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니엘의 실종과 관련해 이상한 점들은 더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실종되고 가족들이 그의 SNS 계정에 들어갔을 때 사진들이 모두 삭제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경찰들은 다니엘이 당시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나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니엘은 본업 이외에도 추가 수입을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배달 일을 해왔습니다. 실종되기 몇 주 전이었던 2021년 6월 12일 그가 케이틀린이라는 한 젊은 여성에게 와인을 배달하게 됩니다. 당시 친구들과 파티 중이던 그녀가 와인을 주고 가려던 그에게 음료 한 잔을 권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이틀 후인 6월 14일 다니엘이 케이틀린에게 뭔가를 두고 온 것 같다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언제든지 가지러 와도 된다며 그에게 답을 합니다. 그녀가 답을 한 지 7시간이 지났을 때 다니엘이 케이틀린의 집 앞에 도착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외출을 했던 그녀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녀에게 다음날 오후쯤에 다시 오게 될지도 모른다며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스케줄이 확실치 않았던 케이틀린은 그에게 어떠한 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놓고 간 물건이 꼭 필요했던 다니엘이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자신의 집 앞으로 오기 전에 먼저 연락을 달라고 했던 케이틀린은 극도의 불쾌감을 표현했고 그에게 다신 그러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인 6월 22일 그가 케이틀린에게 좋아하는 것 같다며 메시지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케이틀린이 그만 연락하라고 화를 내며 그에게서 오는 모든 메시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더 이상의 연락은 받을 수 없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세상이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게 뭐가 됐든지 내가 다시 너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게 되거나 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케이틀린은 자신이 없는 집에 예고 없이 몇 번씩이나 찾아온 그를 예의 없고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녀의 집에 놓고 간 물건은 실제로 그가 작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낯선 남자를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하자 그녀는 다니엘이 한쪽 팔이 없고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았다며 답했습니다. 얼마 후 주변 사막을 수색하던 중 인간의 두개골이 여럿 발견됐지만 모두 다니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될 직접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관들은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케이틀린과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던 날, 그녀가 다니엘에게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관련된 팟캐스트를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불교 사상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물질적인 삶을 버리고 승려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영적인 삶의 의미를 찾아 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막 주변에는 도보로 찾아갈 수 있는 수도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적어 보였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다니엘이 정신질환의 초기 증상을 앓고 있었거나 무언가로부터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가 케이틀린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에게서 거절을 당하게 되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됐을 거라 말합니다. 실종되기 전에 그의 이상한 행동들이 그 징조였으며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 합니다. 그가 차량이 충돌한 후에 생을 마감하려 사막을 향해 걸어갔고 그러다 야생짐승의 습격을 받게 되면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의 가족은 말도 안 되는 가설이라며 강력하게 부정했습니다. 약물과는 거리가 멀었던 바르고 착한 아들이었으며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살아온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니 터무니없다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다니엘의 아빠가 고용한 사설 탐정은 그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실었습니다. 다니엘이 실종되기 전날은 악천 후에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날 늦게까지 배달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피곤함이 몰려와 일찍 현장을 떠났고 차 안에서 잠깐 잠을 청했거나 평소 호기심이 많던 그가 사막 근처를 탐험하며 돌아다녔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냥꾼이나 한 명 이상의 무리에게 공격을 받게 되면서 납치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 후 범인들이 철저히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다니엘의 차와 그의 소지품들을 의도적으로 버려놓고 가는 등의 연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가설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미래가 밝았던 젊은 지질학자였고 음악을 많이 사랑했던 청년이었으며 산악과 탐험을 좋아하는 모험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의 실종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찾기 위해 힘겨운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